네. 이게 저희가 우리 최컨이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조금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신청하면서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신 것들을 저희 경희대와 코닥의 빅데이터 시스템 AI에 넣어서 AI가 이걸 다 프로세싱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온 이런 결론들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듣다 보니 우리 최 컨설턴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 중부에 가시면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밀밭이 있죠. 근데 이거는 다 기계화 자동화돼 있어요. 패킹까지 다 기계화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운송하는 트럭 노조, 항만 쪽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나라까지 수입됩니다. 그런데 서부에 가시면 와이너리가 있죠. 거기 포도밭이 있죠. 그 포도를 수확하는 노동자들은 다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포도를 와인화시키는 과정은 제법 복잡하고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이 글로벌리제이션의 타격을 입어서 실제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통 단계에서 수입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느 나라가 문제가 생길 건지는 거기서 이제 트래킹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파오도 그렇고 WFP도 그렇고 거기까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잠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국제기구의 유용성, 활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이제 우리 최컨이 질문해 주시고 좀 하나씩 좀 짚어보는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이걸로 해서 진행을 네네네. 네. 그럼 우선은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공유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좀 이렇게 커나가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또 더 디테일하게 예측을 못 해내고 있어서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개발협력 지형이 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지형인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간접적으로 협력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근데 그 타격의 강도와 그 범위는 국별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 수입이 많은 나라, 현재 송금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 외국인 투자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 그 다음에 외투도 어떤 형태의 외투냐에 따라서 입을 피해가 이제 많이 다양하게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관광, 송금, 투자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한번 채팅창에 국가 한번 올려봐 주세요. 관광, 송금,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디가 있을까? 여기 하나가 더 있다면 유가예요. 석유 수출까지. 지금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옵니까? 네. 아직 아닙니다. 베트남이 제일 많은데 아니라고 해주시네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액수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유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서 산유국으로 한정되죠. 산유국이면서 관광산업 있고 송금 많이 받고 외국인 투자 많이 받는 나라는 멕시코예요. 넘버원. 매우 걱정된다. 하지만 멕시코는 미국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멕시코를 망하게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는 것은 이건 매우 다른 또 논쟁거리가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나라 몇 나라가 큰 나라 중에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의 수입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구수입 떨어지고 관광 떨어지고 송금 떨어지고 그리고 필리핀이에요. 필리핀도 관광 떨어지고 송금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많이 맞고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국가들은 다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겠지만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트남은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인데 베트남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저희가 시간을 내서 논의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럼 현재 원조기관 우리보다 앞서서 나갔다고 하는 OECD 다
그 소위 말하면은 주요 메이저 G7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 것인데 놀랄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조 기관들은 그래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미국의 USAID나 영국의 DFID 가보면은 아직도 자기 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사달이 났는데도. 그래서 그 나름 얘들이 프로페셔널리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조금 실망스러운 겁니다. 단기적인 처방에 치중하더라 여전히. 단기적인 처방, 결국 인도 지원이죠. 인도 지원을 처방을 어떻게 해서 이들을 극한 상황에서 지금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에 마구 집중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답을 많은 원조기관에서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구의 역할이 재정이 될 거다. 근데 국제지구도 이제 크게 이제 은행 계열과 유엔 계열로 이제 나눠지죠. 유엔 계열은 은행 계열은 월드뱅크나 ADB나 IDB는 늘상 해오던 게 있어서 얘들은 채무 제조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상환을 좀 늦춰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서 좀 속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유엔 얘기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이제 WHO와 미국 간의 갈등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상황 대응에 있어서의 충분한 재원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유엔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유엔 중심의 구조 조정이 또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경험의 시스템적 공유가 드디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KSP라든가 DB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걸 조금 더 개도국 친화형으로 지금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21세기의 진화와 변화와 발전을 담아서 다시 한번 리패키징해서 개도국 친화적으로 공유하는 이런 기술 협력들이 상당히 또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차원에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언택트 개발 협력에 대비해야 된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언택트 개발 협력이 과연 뭘까? 예전처럼 출장 몇 달씩 나가서 현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올 것인가? 아니면은 좀 다른 방식의 개발 협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협력 지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기다. 네. 예,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면은 한국이 개발 협력의 중심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의 변방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조금 근데 더 그건 오롯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간, 특히나 여러분들, 젊은이들, 전문가들은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부기관, 그 다음에 시행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이 조금 한국의 원조를 더 좋은 방향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협력 방향성이 어떻게 변할지 좀 한 6가지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토론을 좀 더 시간을 갖추기 위해서 한 꼭지당 한 2, 3분씩만 논의를 할 수 있게 교수님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네. 그럼 인도 지원은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지 좀 한번. 인도 지원은 우리가 안 해도 남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도 지원은 사실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타임리하게 우리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워서 들어간다고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유엔이나 INGO들 스피드를 사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지원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스케일로 하되 결국 우리는 장기적인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그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인도 지원을 만약에 한다면 결국 보건치약국이 되겠고 소음군 관광 수입 그다음에 탈산업 감소국 뭐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건에서 진단 키트를 많이 보내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키트만 가지고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그 키트를 적절하게 시약을 관리하는 체제
그다음에 테스팅을 했으면 환자를 치료하는 체제, 트레이싱하는 체제, 이 모든 밸류 체인이 갖춰져야 사실은 테스팅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한국산 키트만 수입해 가는 데 치중해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쓰였고 실제로 방역에 도움이 됐고 환자를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이건 진짜 정치하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인도 지원은 별도니까 네. 그거를 떠나서 어떤 분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근에는 또 IT, 농업 이런 거 되게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데 네. 좀 한국 원조의 어디가 좀 더 이렇게 곽강을 받게 예, 될지. 지금 채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여러분도 많이 지적하셨어요. 기초 보건 위생입니다. 기초 보건, 백투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크게 병원 짓는 사업보다는 커뮤니티 단위의 보건위생 체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이 건강 격차에 대한 그 담론이 많잖아요. 그 마이클 마맥 같은 분은 피할 수 있는데도 존재하는 건강 격차는 사회적 불이다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글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결국 그 다음에 지역 개발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강점이 있는 ICT 전자정보인데요. ICT도 너무 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사용자 유저빌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효율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공업이에요. 경공업인데 지금 산업화를 아무리 개도국이 한다고 해도 타이어나 자동차나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많은 부분. 근데 경공업은 사실은 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고 많은 국가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물자 부족 현상까지 겹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그 우리의 공업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그 각 산업별로 특화된 산업을 해야 되고, 여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애그리 비즈니스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를 어떻게 와인화 시키는가,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고요. 환경적 지속 가능성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 민주주의, 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강조점. 결국 SDG 16번인데요. 결국 한국 왜 이러냐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민주화가 됐고 시민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IT만 들어갔다, 병원만 다 있다? 절대 우리처럼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앞당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에서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말고 개도국에서 방역에 성공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쭉 찾아봤는데 인도의 케랄라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셔도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고요. 그리고 이 케랄라 주라는 주가 특히 문맹률이 낮습니다. 문맹률이 7%예요.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 민도도 높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잘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개도국과 달리 이 지역의 방역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협력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아까 제가 예측을 한 게 어느 정도 교수님하고 좀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네. 제가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좀 한번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제일 궁금할 게 사업 형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못 가잖아요. 저도 이제 되게 지금 한 3개월째 못 나가가지고 한국에서도 못 나가고 외국으로도 못 나가니까 되게 답답한 상황인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그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유상 원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지향하는 유상 원조를 제외한 무상 원조의 영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인프라나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규모 지역 단위 기술 협력으로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했던 거죠. 그런데 기술 협력을 지향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전문가입니다.
개발협력 전문가이던 기술협력 전문가이던 기술 컨설턴트이던 이런 전문가들이 또 많이 필요한 입장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들어갔죠. 직접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줌으로 할 거냐? 근데 줌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갈 수만은 없어요. 가긴 가야 돼요. 근데 과거처럼 많이 갈 수 없고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솔루션은 현지 파트너십이에요. 현지 파트너십인데 현지에 있는 쓸만한 NGO, 쓸만한 컨설팅, 쓸만한 연구자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현지에 있는 자산들,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라든가 현지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프로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같이 파트너링 하면서 현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코리안으로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발 협력도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국제화돼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단 사업도 역시 리스트럭처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현지 컨설턴트화 시키는 그런 노력도 조금 필요하고 그런 봉사의 영역도 다시 개발협력의 제반 분야와 온라인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서 오랫동안 체류하실 분들은 체류하셔도 되죠. 근데 너무 왔다 갔다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그러니까 돼요. 아무래도 지금 뭐 나갔다 오려고 하면은 나가면서 2주 격리해야 되고 한국 들어오면서도 2주 격리해야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활발하게 궁금해하는 나라들은 좀 동남아 그 네. 구글 트렌드에 보면 이런 거 서치를 어디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거기를 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데 이게 보니까 저도 한국이 막 되게 각광받는다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동남아 쪽에서 많이 찾고 있고 전 좀 배신감을 느꼈어요. 베트남이 독일을 찾고 있더라고요. 한국을 안 찾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이 생각보다 좀 독일 쪽의 정보를 많이 서치를 하고 있고 음. 한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동남아,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과연 향후에 협력국,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까, 주요 협력국도 선정하고 네. 하는데 그런데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 그 마치며 지금이 중점 협력국 제3기를 선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이 곧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중점 협력국 선정하는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중점 협력국이 지금까지 너무 많아요. 24개, 25개 이렇게 이제 파트너링을 해왔으니까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줄이고 가급적이면 아시아 위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중점국을 선정하되 그 10개국 남짓되는 나라 또는 10개국 미만 되는 나라는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분야와 섹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력을 하되 그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도 잊지 말자.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도 그 특정한 분야와 섹터를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 지원하는 다수의 원포인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보면은 20몇 개국 나라에 집중돼 있던 것에 집중도를 좀 줄이고 나머지 나라하고도 조금 또 협력할 수 있는 그 틀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협력국에 있어서는. 네. 네, 이거는 올해 이제 발간될, 그리고 선정될 중점 협력국에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나중에 저희가 이거는 한 번 더 조사를 네. 해가지고 또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해보러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사실 여기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저희한테 설문지 돌렸을 때 참여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로, 일자리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학교에 계시지만 저는 저도 걱정입니다. 학교가 지금 얼마나 난린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개발 컨설턴트들이 조금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요새 그 돈을 일부러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요거 잠깐 제가 준비한 거 화면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생태계 얘기를 조금 할게요. 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한 또 얘기를 하자면
그 아주 긴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식 파일 어떤 거를 제가 보면 될까요? PDF로 아까 예, 한번 갑시다. 발주 수행 구조라고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발주 수행 구조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개발협력 생태계라고 하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개도국에서 협력국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이걸 받아서 시행기관을 통해서 또는 시행기관은 그리고 개발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가 들어가죠. 여기는 플래닝도 있고 디자인,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그다음에 트레이닝 같은 그래서 지식 공유를 통해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요거는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래프예요. 이게 생태계예요. 그럼 생태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디서 일하냐? 일단 정부에서도 일하고 시행기관에서도 일하고 국제기구에서도 일하겠죠. 그런데 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Development Consultant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NGO도 포함입니다. 이건 NGO도 포함이고 영리, 비영리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조직들, 그럼 수행하는 조직들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개발협력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지지하는 그 백본, 그 아주 중요한 자산은요, 인적자원 시스템입니다. 인적자원 시스템은 비전과 교육훈련을 통해서 일단 인지제고가 필요하고 장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인적자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상태면 그런 개발협력 생태계 안으로 이 사람들이 투입될 수 있죠. 투입되면서 봉사도 하고 사전조사도 하고 사업 관리도 하고 지식공유, 평가 모니터링 등등의 이제 사업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결국은 좀 단순화시킨 건데요. 공여 그룹과 수행 그룹과 수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수행 그룹 내에서 물품과 서비스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도 설계, 시공, 감리, 사업 관리, 지식 공유, 평가 모니터링 등등 하는 이제 과업이 이제 주어지는 게 개발협력 생태계 그 중에서 특히 핵심이 수행 생태계인 거죠. 근데 수행 생태계를 이루는 전문가들은 기술 전문가 아니면 개발협력 전문가들이에요. 기술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을 갖추거나 학위가 있거나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본인 하는 일 또는 본인 소득의 100%가 개발협력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개발협력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한국에서 진료 보시고 연구하시다가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라오스 캄보디아 나가서 프로젝트 출장 가시고 또 일정 투입하시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이 국내에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참여하는 분들이다. 개발협력 전문가는요. 하는 일의 100%가 개발협력이에요. 여기 계신 이분처럼. 그래서 이분은 제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개발협력으로 본인의 연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물론 그 공공 분야에서는 원조 시행기관, 국책연구소, 그 다음에 산하기관, 공사 이런 데 계신 분도 물론 있지만 민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개발 컨설팅과 그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이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발협력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평생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생태계예요. 그래서 개발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일은 프로젝트 형성 및 지역 분석,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 평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이런 정도 상황인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연구 결과는 여기는 발표를 안 할게요. 연구 결과를 발표 안 하는데 코이카만 놓고 볼 때 1년에 개발협력 전문가들에게 투입되는 인건비가 연평균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전문가한테 투입되는 인건비가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100억을 한 섹터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보건, 농업, ICT, 그 다음에 여러 섹터의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데피니션을 갖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섹터만 딱 끄집어냈을 때 그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교육 전문가가 파견되고 투입되는 비용이다. 이거 몇 억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각 섹터에서는 원래 하는 일들이 있고 각자 프로젝트 베이스로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만 개발협력 분야에서 투입되는 또는 1년에 발주되고 진행되는 사업의 규모가 14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연봉이 1억이면 1년에 14명 고용한다는 뜻이고요. 연봉이 5천이면 30명 고용한다는 뜻이에요. 코이카에서만. 네, 다른 쪽은 더 모르겠어요. 근데 코이카가 제일 크죠, 사실은. 그쪽을 놓고 보면은. 그런데 이 지금 웨비나에 우리 줌 모임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이 100명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지금 다들 밥줄이 네, 걱정돼서. 그래서 이 구조는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드웨어를 맨먼스화 시킬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원조를 주면서 일자리 만들어라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어차피 제로섬 게임일 바에야 구조조정을 해서 미래 세대의 유능한 청년들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개발 컨설턴트화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를 갖춘 이런 전문 컨설턴트 역할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협력이 늘어나면 맨먼스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현지 투입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현지 파트너와 협업을 하면 돼요. 국내에서도 일을 하거나 아주 장기 파견을 갈 수도 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를 갖춘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